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어김없었다라고 해야 할까요? 또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형 산업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 얘기인데요. 2차 사고 예방 차원에서 43번 국도 등은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이 점 감안하셔야겠고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철근이 부족해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CCTV가 없어서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엘튼 존과 키키 디가 부른 Don't Go Breaking My Heart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 사장, 평택에 여의도 면적의 반이 되는 산업단지가 생긴대. 그래, 드림이야. 게다가 어연IC에서 500m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4km인데 3.3제곱미터당 170만 원대래. 그러니까 드림이지. 평택 드림테크 일반 산업단지. 문의 1522-2577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붕괴 사고, 특히 건물, 대교 붕괴 사고는 가슴속 깊이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던 공정률 약 57% 상태의 평택국제대교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평택국제대교가 총 길이를 보니까 11.69km던데요. 이게 네네. 대형 다리에 속하는 건가요? 그럼요. 상당히 큰 대형 다리에 속합니다. 예. 이번에 붕괴된 것을 짚어보니까 상판 4개가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V자 형태로 이렇게 사진 보니까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교각 1개도 역시 무너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상판하고 교각은 다리에서 어떤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리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상부 구조인 상판하고 예. 상부 구조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하부 구조인 교각, 그리고 이 둘간을 연결하는 교자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상판은 차량이 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거고, 교각은 텐트로 치면은 폴, 지지대, 그 정도로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기둥.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상판 4개, 상판 하나당 한 60m 정도 돼서 총 240m 정도가 되던데, 네네네. 일단 이 진상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언젠가는 나오겠지만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정황상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었을 때 예.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조속히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앞으로 이 다리를 사용하게 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낚시하시거나,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사고 1시간 전쯤에 뭐 빠지직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돌멩이 네. 크기의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증언일까요? 그렇죠. 사고는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알려줘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대형 안전사고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짐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러한 조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형 건축물의 붕괴 사고의 전조는 보통 비슷한가요?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거의 저희들이 전문가들은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전조가 보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다리 건설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 아닌가요? 뭐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외국의 대형 뭐 현수교, 뭐 다리 같은 거 대교도 나가서 만들어주고 이러던데. 그리고 저희 나라 기술이 필요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저희 나라의 그 교량에 대한 시공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저희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유명세를 떨치고 위상도 높여주고 이랬는데 이번에 참 이런 속상합니다. 예, 그렇죠. 안타깝고요. 예, 60% 정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됐단 말이죠. 네네네. 이 정도면은 교각 같은 것은 다 만들어진 상태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각은 다 만들어져 있고 예. 이제 요번에 적용된 것이 이제 ICM 공법을 적용했어요. 예. 그래서 ICM 공법에 대해서 철저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관리 모든 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번에 좀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네. 부실 공사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각이 그렇죠. 부실했다, 철근을 적게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 뭐 정확한 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네. 어떤 식으로 부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적용된 게 ICM 공법인데 예. ICM 공법은 상부 구조인 상판을 다리 양쪽 끝이 교대에서 설치된 작업장에서 상판의 일부인 하나의 세그먼트를 제작해가지고 특수한 압출 장비로 이렇게 밀어내서 예. 교량을 만드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다리가 직선인 경우 비록 곡선이라 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적용 사례가 있는데 사고는 아직까지 안 났는데 이번 평택호 국교대교는 상당히 규모가 큰 거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ICM 공법에 대한 지켜야 될 사항들, 공법들을 준수했다는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IRM 공법이 오래된 공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많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공법입니다. 대교 건설에 주로 많이 쓰이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교량을 할 때, 왜냐하면 교각 위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육지에서 교대에서 이제 밀어내면서 연결하는 공법입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공법이? 그러니까 이것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땅에서 제작해서 밀어내서 연결하는 공법이죠. 예. 예. 기후, 날씨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 문제가 됐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원인을 추측을 해보건데, 네네. 너비가 27.2m짜리 왕복 4차선 대교에는 이 IRM 공법을 쓴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폭이 제일 폭이 큰 교량이었어요. 유사한 거는 있지만, 폭만 따지면 제일 큰 교량이었기 때문에, 폭이 제일 큰 교량에는 적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폭우 속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도 역시 이번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건설 공사는요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출된 야외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본입니다. 예. 이번 사고는 폭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폭우를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 교각이 그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 아니겠습니까? 바닥을 그렇죠. 다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기본일 텐데 교각이 먼저 부러져서 상판이 내려앉았을까요? 아니면 상판이 내려앉으면서 교각이 부서졌을까요? 그때 지금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일단은 그 교각은 상판을 지지해서 기초, 그러니까 그 물 밑에 기초를 전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교각이 부실해서 무너진 건지 아니면 상판을 밀어내다가 교각에 충격을 준 것인지 아니면 교각 자체의 부실 시공인지는 이제 조사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원인이 뭐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건설 과정에서 대교 같은 경우 다시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나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당연하죠. 우선 공사 비용도 늘어나지만 또 이것이 원래 생각했던 그 준공 시기를 늦춘다면 그것을 사용하게 돼 예상했던 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라고 봅니다. 설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글쎄요.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를 손봐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는 그 안전을 생각해서 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찾기 쉬운데 만약 설계가 미스라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아까 뭐 안전상의 문제, 진단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얼마 전에 중공업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듯이 하도급 같은 구조적인 문제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모든 것이 다 비중이 있다고 보고요. 이 안전은 한쪽 분야 또 어느 일정 한 사람들이 안전을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고 설계자이건 시공자이건 관리자이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확실히 있을 때만 사고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이 잘못이다 핑계대는 저희의 관행은 이번에 없어져야 봅니다. 대교 건설도 일반 중공업 현장이라든지 건설 현장 건물 건설 현장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조로 설계가 되고 시공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급선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대교, 평택 국제대교 같은 대형 교량 공사 현장에서 무엇을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구조물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 조치하는 사후 보존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치하는 예방 보존이 있습니다. 평택과 국제대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형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는 예방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좀 추가되어야겠습니까? 지금 단순히 교통 통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통제는 하지만 앞으로 시공을 재개할 때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데 기본을 무시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기본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해서는 가장 안 되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원두영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조금 좀 시원하니까요. 일하는 데는 이제 별 불편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디 가서 기다리지를 않고 조금만 대기하면 콜이 자주 오니까요. 수위면에서도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갔는데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을 찾아가다 보면 이게 시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로 믿고 손님한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취소를 하시고 다른 콜을 고르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향대 키면
이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튀는 것이 뭐 운전하는데 좀 장애를 받아요. 빛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기 눈 높이에 비치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그 상당히 방해를 받아요. 뒤쪽에서 오는 차량도 그 상향등을 켜면 백미러라든가 룸미러라든가 같은 데서 그 라이트가 비치니까 좀 장애를 받고 거의 시내에서 사용 안 해도 시야가 잘 확보가 되니까 그걸 킬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상향등은 될 수 있으면 어디 뭐 시골길 같은 데서 혼자 주행을 할 때는 모를까 이 시내 같은 경우에서는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카카오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원두영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콜택시라고 하죠. 전화 걸어서 어디로 뭐 한 대 보내주세요.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구시대의 유물처럼 돼버렸네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뭐 택시도 불러서 쓰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원두영 기사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예약을 해놓고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취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나 아니면 뭐 먼저 올 것 같은 택시로 먼저 이렇게 예약을 바꿔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피해를 보는 기사님들이 요즘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노쇼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됐었잖아요. 뭐 항공권 같은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그런 거는 위약금 같은 거 물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예약을 해놓고서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안 오면 손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들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원두영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샘 쿡의 Only 16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와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죠.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 3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고 물론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탄수화물인데 뭐 밥에도 많이 대주 성분이 그렇죠. 탄수화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효능이 뭔가요? 예,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3대 영양소고요. 특히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몸의 여러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예,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에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해요. 맞아요. 뭐 안 좋은 예. 점,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탄수화물을 너무 과잉 섭취한다든가 또 탄수화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류, 즉 설탕이나 시럽, 포도당 이런 형태로 드시거나 밀가루 형태의 제품으로 많이 드실 때에는 혈중에 인슐린을 올리고 비만과 당뇨병 같은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요새 많이 구박을 받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특히나 뭐 살 빼는 분들도 그런데요.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 쌀에 들어가 있고 감자, 고구마, 방금 말씀하신 빵을 만드는 밀가루 흔히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인데요. 네네. 중독이라고 있잖아요. 탄수화물 예. 중독. 예. 이게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선 그 중독이란 말이 좀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몸에 해로운 물질을 보통 중독이라고 그러죠. 근데 네. 사실 탄수화물은 그런 물질은 아니죠. 하지만 마치 담배나 이런 알코올처럼 자꾸 먹다 보면 점점 더 갈증, 더 갈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탄수화물에 대해 나타날 때 그것을 탄수화물 중독 또는 단맛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
단맛 나는 후식을 자꾸만 먹고 싶다든지 아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초콜릿이나 단 걸 먹고 싶어진다든지 또 자주 밀가루 음식을 드신다든지 또 밤에 습관적으로 야식을 드신다든지 먹고 나서도 금세 배고픈 분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탄수화물을 또 너무 과하게 그쪽으로만 영양이 또 편중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 할 텐데 그럼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을 때 뭘 좀 곁들이면은 몸에 무리가 덜 갈까요? 예, 사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탄수화물만 과다 섭취할 때 문제죠. 예. 따라서 탄수화물을 드실 때 소나 돼지, 닭고기 같은 이런 고기의 살코기 또 여러 가지 생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계란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또 두부 같은 콩식품들을 잘 곁들이면 좋고요. 예. 이렇게 먹으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곡으로 먹는 밥과 같이 먹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사실이에요. 아하, 역시나 그렇군요. 예. 그 다이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뭐 탄수화물만 먹으면 그대로 몸에 영향을 줘서 불어나니까 난 아예 쌀은 눈에도 뭐 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예. 빵도 마찬가지고 피하는 분들 계시는데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건 도움이 되지만 네. 극단적으로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 그렇죠. 한 끼도 밥을 안 드시는 분. 맞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게 아니라 빵 집어먹고 과자 먹고 단 음료 먹고 또 늦게 야식 먹고 그래서 오히려 새끼 밥을 먹는 경우보다 다이어트에 더 방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드시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 몸에서 오히려 급하게 흡수하느라고 더 살이 찌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기도 하죠. 더구나 그 굉장히 탄수화물 특히 단 거를 갈망하기 때문에 밥이나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바로 흡수가 돼서 혈당을 높이는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나 시럽이 들어간 단 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음식의 특징이 포만감 없이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점 꼭 유념하셔야겠고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밥을 비롯한 탄수화물 음식을 적당량을 드시되 그것만 가지고 포만감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류, 생선, 채소 이런 것들을 고루 어우러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 흰 쌀밥이나 밀가루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른 백질을 비롯한 다른 영양소가 더 많고 포만감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현미 잡곡. 그렇죠. 그리고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고 단맛을 낼 때 조리할 때 사실 설탕이나 요리당을 많이 쓰는데 그 대신에 뭐 양파를 사용한다든지 단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흔히 먹는 간식류, 야식류에 탄수화물이 많아요. 빵,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을 줄이고 단맛이나 간식이 필요할 땐 대신 과일, 견과류, 채소 같은 것을 간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보통 어려서부터 습관이죠? 사실은 맞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식습관처럼 딱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엄마 품에서 이런 것을 먹어 버릇하지 않으면 어른 돼서 먹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양 불균형에서 좀 피하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가져야겠고요. 그렇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을 오히려 뭐 현미 잡곡 넣어서 먹는다던데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의 경우는 같은 밥을 먹더라도 흰밥보다는 천천히 혈당을 올려요. 그리고 포만감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현미 잡곡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탄수화물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I need you, boo. I gotta see you, boo. An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Sai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I need you, boo. 크리스 브라운이 부르는 With You 듣고요. 서울시 소식 만나봅니다. Sai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Hey, little mama, who you're
3,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 종로는 명실상부 서울의 중심이고요. 서울의 6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역사만 생각한다면은 고즈넉한 풍경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현대 종로는 차가 너무 많아서 늘 몸살을 앓고 있죠. 네, 종로를 지나는 차량은 1시간에 4,200대 수준입니다. 이렇게는 별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버스 속도로 설명하면 서울 전체 평균이 시속 20.6km지만 종로에선 시속 13.5km밖에 안 됩니다. 예. 일반 차량 속도 역시 서울 평균이 시속 19km인데 종로에선 시속 17.5km로 더 느려집니다. 또 종로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은 67개에 달해서 서울 평균 노선 수의 2~3배나 됩니다. 그런데 이곳 종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중앙이 아닌 가로변에 있습니다. 그 결과 버스와 자가용, 택시, 오토바이 등이 한데 섞여서 버스 전용 차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종로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듭니다.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서 연말에 설치를 끝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망우 왕산로에서 도심을 관통해 경인 마포로에 이르는 동서축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완성됩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게 버스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이른바 버스 열차 현상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종로를 지나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67개 노선 가운데 13개 노선을 퇴계로나 율곡로, 을지로로 우회하도록 조정합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노선을 조정하면 종로 구간 버스 통행 속도가 31%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에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버스 정류소가 좀 특이하다고요? 네, 종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새로 들어서는 정류소는 모두 15곳인데요. 예. 이 가운데 13곳은 세계 최초로 조립하고 분리할 수 있는 이동형으로 설치합니다. 조립식 모듈 10여 개를 이어붙여서 정류소를 만든 뒤 도로 바닥에 고정하는데 고정 장치를 풀면 정류소를 바깥 차로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버스 정류소는 하나 설치하는데 3억 원 정도가 들지만 이런 이동형 정류소는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수하고 또 비싼 정류소를 왜 설치하는 걸까요? 예. 사실 종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계획은 그간 불교계의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중앙차로가 생기면 불교 최대 행사인 연등회 때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이동형 정류소를 설치해서 연등 행렬이 지날 때는 길가로 옮겼다가 행사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려놓기로 한 겁니다. 연등에 말고도 거리 축제나 행사를 열 때 필요하면 정류소를 도로 끝으로 이동시켜 종로 거리를 완전히 비운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종로가 어떻게 또 변화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예전에는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택 옥상 물탱크 올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없어진다고요? 주택 옥상 물탱크는 과거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에 단수 등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 두려고 설치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후 상수도 시설이 정비되고 수돗물을 언제나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되자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간 수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고 옥상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지난 2012년부터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 4층 이하 주택의 소형 물탱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모두 2만 7천여 개를 철거해 왔습니다. 예. 물탱크를 없애는 대신 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현재 남아있는 물탱크를 23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23개도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해서 소형 물탱크 철거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예. 자, 끝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저소득층 어르신들 가운데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끄는 수레가 매우 무겁습니다. 보통 철근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레 무게만 60kg이나 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폐지를 줍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좀 더 가벼운 수레를 만들어서 우선 50대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합니다. 강화 알루미늄 재질이라 무게가 40kg, 기존 수레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어허. 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수레 뒷면엔 반사 거울을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레 옆면엔 광고도 붙일 수 있는데요.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등의 광고를 유치해서 수익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의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 저니의 오픈 아임스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